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지은이는 마이클 투히그, 유타 주립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클라리사 옹, 보스턴 대학교 불안장애 센터 연구원 공저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스스로 만든 이상적이고 완벽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불안한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에겐 행동을 유도하는 명령문이 있었다. 호나이는 그 명령문을 당위의 횡포, 즉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엄격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머스트를 활용해 머스터베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표현했다. 완벽에 대한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뜻하는 말이다.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양상으로는 매번 포상을 받고 누구보다 생산적이며 언제나 높은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양상도 있다. 시한을 넘기고 상습적으로 일을 미루고 툭하면 짜증을 내고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다. 우리는 심리치료사로서 인간관계가 끝장난 것도 모른 채 무한 경쟁에 몰입하는 출세주의자, 새벽 3시에 시안을 늦추어 달라고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학생, 돌이켜보니 인생을 전혀 즐기지 못했음을 깨닫는 은퇴자들을 만난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유능한 동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탈진하고 심지어 학계에서 퇴출당하는 것도 보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완벽주의가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성공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소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그 결과이다. 완벽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일을 망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인간임을 허락하는 것이다. 있어야 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걱정의 늪에 빠진 사람. 완벽주의가 삶을 장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 대체 왜 집착을 버릴 수 없는지 궁금한 사람. 나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 사람. 완벽주의가 지긋지긋하지만 딱히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큰 그림으로 삶을 이해하는 통찰을 회복하고 당신의 힘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다. 바로 완벽주의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짜증스럽게 굴 땐 거리를 두고 삶을 풍요롭게 할 땐 즐겨라. 완벽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이면의 논리는 만약 내가 완벽해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나 혹은 그 말의 변형이다. 당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당신의 완벽주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건 완벽하기 위해 혹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했거나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대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완벽을 기하려는 노력 혹은 실수를 피하려는 노력은 일종의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것, 혹은 마침내 이뤄낸 자신의 성취를 흡족해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고 저택을 사고 정원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가꾸고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기 위해 온라인 리뷰를 끝도 없이 훑는다. 단지 자신이 패배자가 아니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다. 부작용이 따른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 두통, 불안, 짜증, 이상 식욕 등으로 표출된다. 걱정. 걱정이 의식을 장악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이질 않는다. 불안. 불안이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쫓아와 한밤중에 깨어있게 만든다. 완벽주의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해보자. 무언가를 얻으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 에너지, 잠, 인간관계, 자기존중, 꿈, 완벽에 도달하려고 애쓰느라 억눌렀던 자유도 포함된다. 스스로에게 정직해라. 완벽주의 게임에서 이기고 완벽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멈추는 데에 얼마나 근접했는가. 이긴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완벽주의와 싸우는 것이 혹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투자였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당신의 행복이다. 당신이 받은 보상이 당신이 치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1년 전보다 삶에 더 만족하는가? 삶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는가? 불안, 스트레스, 걱정에 지배되는 삶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완벽주의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좋은지 솔직해지기 바란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완벽주의로 얻는 이득보다 크다. 경기장 밖에도 많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럼에도 당신의 모든 자원을 왜 이 게임에 계속 쏟아붓는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 기필코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진행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당신에게는 왜 그토록 어려운가? 완벽주의는 성장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마도 당신은 기대 수준이 높은 어른들 틈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들은 기대에 부응할 때에만 당신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 바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을 것이다. 작은 실수들은 부각되거나 비난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완벽하거나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똑똑한 당신은 아마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만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다면 아마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안 그러겠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완벽해지는 것뿐인데, 완벽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면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 완벽의 문제점은 그 어떤 것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잡을 수 없다. 완벽이라는 것은 쫓아야 한다고 주입된 하나의 신기루일 뿐이며 당신은 자꾸만 그것에 속아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휘말리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언제나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살다 보니 외부에서 주입된 것과 별개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당신이 인정받았던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 산 덕분에 그나마 인정받았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도록 훈련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서 이제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욕구에 맞춰 살기에 이르렀다. 시험 삼아 해보길 바란다. 맞추어야 하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라.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완벽주의 게임을 하는 한 당신은 언제나 잃는 쪽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기회를 잃고 불확실성이 내포된 모험에 뛰어들 기회를 잃고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잃는다. 완벽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들의 성취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 삶의 만족, 성실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과 연결되어 있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고도로 생산적이면서도 탈진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이 방식은 그들에게 자연스럽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기 비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대한 집요한 추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고통, 도달했을 때의 불만족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우울, 강박장애, 섭식장애, 불안장애 같은 심리 상태가 수반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문화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모순적이게도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를 훼손한다. 일반적으로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충족감을 주는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심에는 혹독한 자기 비판이 도사리고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원칙, 기대, 기준을 엄수한다는 점이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모든 일을 다 잘해야만 한다. 원칙과 기준을 엄수하는 태도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오직 질 뿐이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성공을 위한 원칙을 따르는 것,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어떤 행동이든 완벽주의적 행동일 수 있다.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개의 접시를 돌리고 있는데 세상이 자꾸만 당신에게 접시를 던지고 또 던지는 것 같다면 당신은 완벽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걱정은 당신 뜻대로 할 수가 없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생각들은 제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사라진다.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원칙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원칙들을 어겼을 때 맞닥뜨려야 할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을 것이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원칙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완벽주의는 원칙들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게 만든다. 세상은 직선적 내러티브로 정리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사실 세상은 대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완벽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완벽주의가 주장하는 일관성의 실체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를 상대하려면 논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로 기능이다. 그 생각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그 점을 바탕으로 생각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성은 일이 틀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것이 바로 생각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독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고 본능적으로 그 생각들에 끌렸던 이유이다. 사실 생각과 느낌은 실제로 그 어떤 행동도 하게 만들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 행동을 할 때에만 일어난다. 반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 자체가 힘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힘을 지닌 것이다. 생각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자동 반사를 늦출 수 있다. 완벽주의적 생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같다.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 다음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당신의 생각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영국의 동물학자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밀림의 사자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상대가 아무리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흥분한 상태여도 여전히 덤덤하게 심지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대를 지켜본다. 미끼는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않는다. 덤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어라. 생각은 당신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려 드는 숙모와 같다. 숙모의 조언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만 당신이 처한 상황에는 딱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숙모의 조언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숙모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생각들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라. 완벽주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없다. 생각을 생각으로 여겨라. 사고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라. 생각들이 하는 말을 고려하되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느낌은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느낌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느낌이 주는 진화적 이득 때문에 인간은 유난히 느낌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한다. 느낌은 본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 사회와 문화는 생물학보다 급격하게 진화했다. 인간은 애초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셜미디어 정보들, 외적인 미의 황당한 기준들, 자본주의적 욕망, 디지털 화면을 매개로 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의 계획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괴리로 인해 느낌은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할 확률이 높아졌다. 도움이 되는 느낌과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불편함에 마음을 열어라.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아라. 불안한 느낌을 받아들여라. 같은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에 노련해진 스스로를 상상해보라. 그것은 고통이 삶에 파고들 때 그것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있던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다. 수용을 연습하려면 먼저 받아들이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을 받아들일지 명확히 해라.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놀랍도록 다양한 감정들을 체험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또 경탄하라는 것이다. 당신에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행동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러나 당신의 과거와 느낌들은 그저 그 자체로만 존재할 뿐이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 다양한 받아들이기 기술을 시도하다 보면 낯선 곳에 도달하게 된다.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 느낌과 싸우고 있지 않으며 편안히 숨 쉴 수 있고 느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놓아두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느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느낌이 그토록 집요한 이유는 인류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가정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언제 느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언제 때를 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고 호들갑을 떨도록 느낌을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 연습이다. 수용의 대상은 느낌이지 행동이나 상황이 아니다. 노트를 꺼내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아라. 당신이 쉽게 이름 붙인 꼬리표들이다. 불안한, 우울한, 단정한, 착한, 성실한, 똑똑한 사람이라며 다양한 꼬리표들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들이 당신의 행동과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스스럼 없이 꼬리표를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꼬리표들이 당신의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규정한다는 게 문제다. 꼬리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행동을 제약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꼬리표나 이야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 꼬리표와 이야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내용과 암묵적 기대에 철저하게 부응함으로써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꼬리표와 이야기에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인다면 건전한 인간관계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인간관계를 누릴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다. 당신의 행동이 꼬리표에 의해 결정된다면 목표와 가치에서 멀어질 수 있다. 꼬리표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꼬리표의 요구에 철저히 부응하는 것은 뷔페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음식을 전부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꼬리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뷔페에서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배가 부르면 뷔페를 떠나는 것이다. 꼬리표가 자신과 세상을 향한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꼬리표가 일어나야 한다고 부추기는 일을 믿게 된다. 실제 경험보다 꼬리표의 말을 우선시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쳐버린다. 꼬리표가 없는 당신은 누구인가? 잠시 그저 자기 자신이 되어보아라.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울 수도 있다.
눈가리개를 벗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들을 놓아버리면 기존의 이야기에 부합되는 모습이 아닌 본 모습 전체가 드러난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건 그것으로부터 물러서라. 자기 자신을 꼬리표와 이야기의 집합으로 보지 마라. 자기 비판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완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비판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꼬리표나 이야기와 똑같은 위력을 지닌다. 행동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며 실제 경험을 왜곡한다. 자기 비판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너무도 서서히 갉아먹어서 삶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의 삶을 당신이 일구려 했던 삶과 비교해 보아라. 자기 비판의 미사여구를 믿는 바람에 잃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당신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만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울린다고 자기 비판이 말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익숙한 삶에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느라 끊임없이 사과하고 네라고 대답하고 말을 가려서 하느라 지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말을 믿음으로써 자기 비판에게 삶의 경계를 설정할 권한을 주었다. 자기 비판으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치료해온 심리치료사로서 우리는 자기 비판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라는 신화를 단호하게 부정한다. 여동생에게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이에게 수학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평생 백수로 살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비판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쉴 새 없이 채찍질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노력할 것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과 연결되지 못할 때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든다. 가치를 발견하라.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첫째,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목적지가 아닌 방향성이다. 언제든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가치를 달성해서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권 안에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가치의 주된 기능은 거친 바다의 등대처럼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엇이든 가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 설레며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거기서 출발해라. 가치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며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다. 당신이 선택했기에 옳다. 당신의 가치를 변명할 필요는 없다. 가치는 힘겨운 시간을 목적의식으로 채색한다. 그것이 바로 편안한 침대를 놔두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캠핑을 하는 이유이다. 스키 여행을 포기하고 아픈 배우자를 간호한다는 게 그리 즐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콧물 묻은 휴지들을 치우면서도 가치를 실현하는 일로 느껴질 것이다. 가치 없는 삶은 고통스럽다. 바라던 직업을 갖고 안락한 삶을 누릴 정도로 돈을 벌고 사랑하는 가족, 멋진 친구들, 근사한 취미생활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가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를 대변한다.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내면의 두려움이 결코 당신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되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가?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무얼 하겠는가? 당신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적히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죽은 뒤에 가까운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하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이 가져다 줄 고통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가치를 찾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다. 가치를 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다음엔 당신을 가치와 연결해야 한다. 행동 이면의 목적을 알고 그 행동이 현재 상황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한 한 걸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겐 거의 항상 다른 선택지가 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란 없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선택은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그 선택이 아무리 내키지 않더라도 여전히 선택은 선택이다. 당신의 이성은 일단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결국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준비를 하겠다며 또다시 몇 년을 흘려보내며 가치들을 효율적으로 미루어 놓는다. 이성이 녹색등을 켜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릴 셈인가. 이제 완벽주의의 기준을 내려놓고 가치를 추구해라. 가치를 찾고 나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 결과에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등산을 할 때 2시간 내로 등산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다 자연과 교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쉽다. 당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변수들은 거의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발목을 접질릴 수도 있고 먹구름이 밀려들 수도 있고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당신 능력 밖의 일이다. 한번 솔직해져 보자. 당신의 삶은 언제 더 의미가 있었는가? 결과에 집중했을 때인가? 과정에 집중했을 때인가? 과정이냐 결과이냐의 문제는 곧 주의 혹은 지향의 문제다.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고 매 순간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서 주의를 거두게 된다. 주의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놓칠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기꺼이 놓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주의력을 마음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라고 가정해 보아라. 무대 위에는 여러 배우들이 서성거린다. 당신은 감독의 역할을 자청하며 배우들에게 대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라거나 동작을 좀 더 절도 있게 해보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배우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통제하려 할수록 점점 더 제멋대로 굴 뿐이다. 그러니 지시는 멈추어라.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움직여라. 어떤 배우가 무대에 오르고 그들이 어떤 연기를 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누가 주목을 받고 누가 어둠 속에 남아있을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배우가 아닌 스포트라이트를 움직여라. 배우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당신의 삶을 파괴할 힘을 갖지 못한 생각과 느낌들일 뿐이다. 신발 속으로 파고든 조그만 돌멩이처럼 그들을 빼버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마음 챙김은 의도성으로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깨어 있음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에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다.
마음 챙김을 다루다 보면 현재에 머무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을 터득하면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생각과 느낌이 나타나 주의를 끌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들에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일지는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고, 마음 챙김은 당신의 의도대로 주의를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연민 대신 자기 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려 한다. 자기 친절의 핵심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가 호기심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장이 사회적 유대와 자기 존중의 경계 안에서 고동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질의 필수 요건들이다. 자신을 돌보기 위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친절로 간주할 수 있다. 자기 친절은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다. 자기 친절을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다양한 습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일 양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왜 신경쇠약으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정신건강을 돌보려 하는가? 당신은 하고 싶을 때만 양치를 하지도 않고 시간이 있을 때만 양치를 하지도 않는다. 그 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다. 그러면서 자기 친절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누릴 여유도 필요도 없는 사치로 여긴다. 매일 이를 닦는 것처럼 자기 친절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당신의 기분, 동기, 일정과 상관없이 늘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뜻이며 자기 친절에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 친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이 그런 친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양치질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가?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면 된다. 그가 스트레스와 불안에 압도당할 때 이겨내라고, 더 노력하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은 그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해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 사랑도 하나의 가치이다. 사랑은 목표보다 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 남을 대하듯 자신을 대함으로써 친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냉혹한 자기 비판, 수치심, 죄책감은 현실의 반영이 아닌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의 산물임을 깨닫는 순간 완벽주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로소 현재를 살고 자신을 위해 살 힘을 얻는다. 자기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 바라보라. 당신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때로 휘청거릴 것이다. 그럴 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논리는 버려라. 그것은 마치 등산을 하다가 정해진 등산로에서 벗어났다고 사자에게 몸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등산로로 돌아가서 산을 오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등산로에서 이탈했다고 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당신은 그 산을 오를 수 있다. 두려움 대신 가치를 선택할 기회는 언제나 있다. 고속도로에서 엉뚱한 출구로 빠져나왔어도 평생을 캔자스의 은둔에 살지 않고 다시 고속도로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이 걸음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실패도 성장의 일부이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배우고 다시 돌아갈 때마다 강해진다. 불완전함을 포용하지 못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경로에서 이탈했을 땐 가치를 향해 돌아서고 여정을 재개하라. 그 삶을 살아라.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The Anxious Perfectionist입니다. 불안한 완벽주의자라는 뜻이죠. 완벽주의자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어감보다는 긍정적인 어감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든 잘 해낼 것 같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저의 주의를 끈 단어는 가치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거기에 맞춰서 완벽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비록 완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강하기도 합니다. 내 가치나 선호에 맞지 않아도 당위에 얼마나 복종하고 응할 수 있는가 하는 성격 특성은 모범생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모범생들은 자기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도 주어진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잘 수행합니다. 저는 모범생으로서의 재능은 없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제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일 또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편입니다. 심지어 법률조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사문화되거나 개정되거나 폐기됩니다. 도덕과 법률은 다수가 동의한 가치관일 뿐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치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도 또는 불륜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였습니다. 지금은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바뀌었죠. 법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바람을 피우면 간통죄로 감옥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올랐죠.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없어진 것도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죄였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듯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를 떠나면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혼인빙자 간음죄입니다. 남자가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여자를 유인해서 성적 쾌락만 취한 뒤에 떠나는 것은 부도덕한 방식으로 여자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20, 30대가 들으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는 남편으로 인해 기혼 여성들과 자녀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혼 여성을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착취하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그 당시에 사회 대중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성적 관념도 변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떤 특정한 변화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사회의 윤리와 법과 가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역동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결론은 결국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도 옳은 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옳은 게 개인적으로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옳음과 개인적 옳음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불교의 환생이나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처럼
사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해도 지금 내 몸을 갖고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은 이번 생 한 번뿐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생명 혹은 삶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일까요? 죽음의 반대는 탄생, 즉 태어남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삶이나 생명의 반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생명이나 삶은 대단히 독특하고 희귀하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문득 저를 포함해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절대 다수가 생명과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가치를 다 알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되는 대로 살다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삶과 작별할 때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감지하고 후회하죠. 어쩌면 우리는 아기 황제와 같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지만 아기는 그저 엄마 젖이나 먹고 낮잠이나 자면 만족합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깨달음이란 나에 대한 진실, 삶에 대한 진실, 세상에 대한 진실,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피안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피안은 저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을 얻고 새롭고 참된 삶을 사는 상태를 가리키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완벽주의에 속지 않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은 눈만 뜨면 됩니다. 눈만 뜨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종시에야 겨우 감지할 것들을 살아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일도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나와 삶과 세상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는 일입니다. 나 이외의 것에 속지 마시고 나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속거나 속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은 이 삶에서 진실의 눈을 뜨시고 자기만의 가치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